또 중국 대표단의 경우에는 김여정 부부장, 당 부부장이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연회에서. 근데 이것 자체가 되게 이례적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시기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외 정책에서 이익을 취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핵을 가진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깨 나란히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러시아 국방장관과 중국의 대외문화연락부 부부장이 왔을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한 점, 그런 것들이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누누이 평시에 말씀드리는데 중국의 개방 문호를 조금이라도 열고 싶고 북한 내부에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의지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중국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은 이제 문을 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어디까지나 김정은이 믿고 싶은 거는 지금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무기나 모든 이제 협력이 절박해하는 러시아를 좀 더 지켜 세움으로써 또 중국에 주는 메시지, 우리가 이쪽으로 한다 하는 메시지도 보임으로 해서 경각심을 좀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이제 여러 가지 딜을 함으로 해서 북한이 이익을 취하자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등거리 외교는 예전부터 북한이 네, 취해왔던 외교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자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익을 찾았던 것 같고 다시 이제 시작했다는 점이 예, 재미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여정을 내보내서 연설케 한 것은 약간 격을 낮춰서 중국을 대우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외교적인 행사에서 연설을 한 것은 이례적이고 또 처음으로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처음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대남, 대미, 대중관계 즉 대외 파트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과거에 보면 장성택 고모부였죠. 이제 그분은 또 숙청이 됐었고, 또 김양건이나 또 김용순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외 파트를 많이 담당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다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돌아갔는데 결국은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수립이 되었고, 그 말은 뭐냐면 힘이 있는 외부 국가의 어떤 정보가 나가거나 그 사람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좀 그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어떠신가요? 굉장히 좋은 문제의식이십니다. 네. 사실 북한 제일 처음에 북한 체제가 이렇게 스탈린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심어져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체사상이라는 걸 얘기하면서도 사실 외부 세력, 외세를 배척하자고 하는 목적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남 국제비서라던가 또 대남 국제사회를 연결하고 있는 이런 파트들은 외무성보다는 대체로 보면은 결정권을 갖고 있는 당 기관이죠. 당 국제비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말로는 대체로 이제 인위적인 죽음을 당했다. 왜냐하면 밖에서 기대하고 있는 정말 개방파다. 그리고 굉장히 호탕하고 이제 밖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뉴스화해서 하는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김용순 같은 경우, 이제 김용순 국제비서 같은 경우에는 2003년 10월에 이제 사실 이분이 나이가 69세였습니다. 북한의 간부들이 고령화가 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통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김양건 우리 남한에서도 잘 알고 있지만 대남 담당 비서였죠. 이분은 2015년 12월에 갑자기 73세의 나이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에서 사시던 분들은 그게 의심스럽다. 어떻게 교통사고가 가능하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남한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국제사회에 알려졌던 장성택은 인위적으로 2013년 12월에 숙청당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감안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나 숙청일 수 있지만은 또 이제 인위적인 죽음이라는 점에서
특히 이제 요 지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인위적인 죽음을 당한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부에서 이제 힘을 실어줄 때, 그다음 외부가 인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혈통의 격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의 격까지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여정이 이 부분을 담당하게 됨으로 해서 어디까지나 김정은의 입지는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뭐 이런 시도가 아닌가. 결국은 이제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대미, 대남, 대중 대외관계 파트에서의 그 김여정의 입이나 김여정의 행동들은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믿을 만한 그 친동생을 내세워서 예를 들면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어떤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도 좀 쓸 수 있겠다. 네. 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지난 7월 17일 날에 이제 김여정 씨 부부장이 담화를 하나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기존에는 아주 강성 발언을 했었는데 돌연 비핵화 협상을 언급을 하면서 장기간 중단된 대화 협상의 여지를 조금 남기는 듯한, 특히 이제 어떤 조건이 되면 대화에 나올 수 있다는 어떤 취지의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 분야에 담당을 하고 있는 전문가 한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그분께 마이크를 잠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김여정의 그 17일 담화를 보면 결국 이제 그 협상 테이블에 이제 미국이 무조건 이제 조건 없이 자기들이 이제 나오라고 이제 협상 조건을 제시했지만 협상 타결 나가면 미국이 제시하는 요구 조건은 CVID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걸 이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손해를 본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그 한미 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이런 것들만 이제 해줘도 협상 테이블에 이제 복귀하곤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가역적인 이런 상황들 갖고는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기 어렵다. 예, 이게 북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건 이제 전보다 이때 협상의 어떤 그 허들을 더 높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진정한 협상의 조건은 조선반도 비핵화, 이게 어떤 그 김여정의 그 담화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얼핏 들으면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와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애매모호한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그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걸 더 벗어나서 주한미군 철수, 더 나아가서 주일미군, 그리고 또 괌이나 여기 오키나와에 있는 예. 그 미군의 어떤 모든 그 전략자산들이 다 이제 철수를 해야 된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포괄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자기들의 어떤 비핵화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결국은 이미 기왕 북한이 이제는 핵을 다 만들었으니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없는 일이죠. 안 되죠. 그래서 네. 결국 이런 상황들을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만들어진 북한의 핵에 대해서 미국이 더 이상 왈가왈가하지 말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네. 이제는 제재도 이제 해제해라. 이걸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결국 김여정의 워딩을 가지고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의 핵보유지를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재를 해제라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이제 협상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과거에보다는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들 자체가 굉장히 더 높아졌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그 김여정의 워딩들을 가지고 네. 전문가들 의견을 좀 네. 붙여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는데 기능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제 주제를 부드러운 질문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거 하나만 천만 추가할까요? 하시- 김여정의 담화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정식 나왔지만 사실상 이 내용은 2018년 4월 20일 노동신문에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사회가 그때 당시는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하성 15형을 쏘고 그리고 병진 노선이 승리했다. 또 모든 핵무기 체계가 완비됐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북한이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계속 이제 정식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8년 4월 20일 노동신문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병진
북한 노선 승리에 대하여 선포는 했지만 사실상 핵무력 체계는 완성이 됐다. 그러나 경제로 돌아가겠다. 근데 뭐 절반이 완성되고 절반이 안 됐으면 승리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논리적 모순이었고, 그리고 더 안에 들어가 보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핵무기 핵실험과 또 핵무기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모든 핵무기 핵실험과 그리고 미사일 발사는 중지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둥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과 함께 하겠다.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연속선상에 이번에 좀 더 드러난 것뿐이고 사실상 이 의도는 2018년 4월 20일 노동신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4.27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대목을 굉장히 놓치고 그동안 지내왔던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미 이러한 의도와 관련된 주장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북한은 시간표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그 시간표들을 잘 예측하면 북한을 다루기도 쉽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마음의 잣대로 보기보다는 있는 상황을 그대로 분석을 해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정책을 만들 때, 대응 방안을 만들 때는 마음의 잣대나 신념을 이제 입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분석부터 마음의 프레임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고 또 어떨 때는 북한이 선전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근데 여튼 이제 그것을 저도 이제 북한에 관심은 갖고 있지만 워낙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이고 또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과거에 사회과학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에 없는 1인 독재 국가이기도 하고 3대 또 세습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북한을 이해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좀 관심 있게 또 좀 잘 해보고 싶은 이유도 저희들끼리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뭐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뭐 통일의 문제, 탈북자의 문제, 또 동북아시아에서의 한민족이 나갈 방향 같은 게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샌드 테레비의 남남북의 코너가 그러한 길잡이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약간 저널리스트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거리 시에 김여정이 그 뒤를 이어서 어떤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냥 우리 이제 사회과학을 전공하셨던 최 대표님 입장에서 아니면 북한을 연구했던 최 대표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은 지금 자기들이 굉장히 강화된, 굉장히 이제 독특한 또 비정상적인 이런 체제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또 국제사회와 이제 정치성이 아닌 다른 부분이라도 좀 이렇게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여성을 굉장히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남존여비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유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화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같은 조선시대를 걸쳐 그 이후에 또 뭐 식민지 시기를 같이 걸쳤지만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이 생겨서 이제 서양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북한은 그 이후부터는 그냥 그 자체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주의 문화도 들어왔지만 사실상 뿌리 깊은 유교 전통 그런 사상이 아직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 그리고 인민이 그걸 얼마나 수용할지는 사실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꼭 드러난 사람만이 통치자가 되냐 뭐 그런 논리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후계자론에 의해서 또 그것을 논리적으로 또 재정립하고 또 교육을 할 때 당연히 그것이 또 먹힐 수 있고 그런 작업이 우선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제 북한이 필요한 김정은에게 필요하거나 아니면 김정은 유사시에는 그 혈통의 이익에 필요한 사람을 새롭게 내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김정은의 아들이나 누군가가 되면 이제 4대 세습
모습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예. 어떤 그런 국가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아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 때는 장남 승계라고 정당화했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는 막내 승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구조를 보이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이제 삼형제지만 김정철은 전혀 드러나지 못하고 있고 네. 김정일 형제와 같이 김정일과 김경희와 같이 김정은과 또 김여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혈통 중에서 어떤 적장자라도 발탁해서 이제 구조를 또 함께 만들면서 또 이렇게 권력 목적은 김정은 권력이 김정은 유사시에는 결국은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국가 자체가 선전선동이라든가 아니면 공원화될 수 있고 네.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수용성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 인민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논리를 만들어 새로운 맞습니다. 지도자를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꼭 보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그리고 그런 논리면 네. 그런 논리면 지금 예를 들면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네. 뭔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네, 사실 예. 독재자들은 사실은 권력이라는 게 그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견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지만 이런 전혀 견제 장치가 없는 종횡무진하는 이런 권력의 입장에서는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이제 역할을 보좌해주는 권력이 후계자가 필요한 거지 죽은 다음에 후계자는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김여정 같은 경우도 사실 김정은이 있기 때문에 김여정이 네. 가치가 있다. 김정일 시기에도 김정일이 있었기 때문에 김경희가 가치가 있었고 김정일이 사망하니까 김경희는 좀 힘을 잃었죠.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대로라고 하면 김여정의 권력은 김정은의 권력과 상관관계가 너무 밀접하니까 그럼 보안 결국, 권력이기 예, 때문에. 보안 권력이고 또 김정은이 사라지거나 하게 되면 과거에 김경희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해 주신 거잖아요.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지난주에 북한 뉴스였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풍화부지사 네, 재밌을 것 재판이 같아요. 있거든요. 근데 그 재판이 왜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쌍방울이라고 하는 기업과 그 기업가를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북한에 800만 불을 지원했는지 여부 그리고 네. 그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논란이 많았던 맞습니다.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남남북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